네, 4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진수희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국민의힘의 4번째 정치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네, 들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개혁 4번째 카드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내놨는데 진수희 전 의원님, 먼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카드를 내놨다고 보십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한 게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던가요?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는 뭐 이런 약속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이번이 이제 정치개혁 4번째 그 어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또 의원이 재판받는 기간 동안에는 세비 반납하겠다.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정치개혁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지금 민주당의 약한 고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 이 정서를 정밀 타격하는 그런 어젠다들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공격적인 전략,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여당은 정권 심판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주로 방어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반대로 야당이 공격적인 그 역할을 하게 돼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좀 전환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을 정수를 줄이자고 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게 뭐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늘려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줄이자고 하는 것보다 우리 정치를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50명으로 줄이면 50명을 뭐 나머지 줄였으니까 나머지 뭐 250명은 국민들이 뭐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지방에 내려가면 4개의 시군구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땅은 넓은데 인구가 없어서. 그래서 무조건 국회의원 정수를 누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김기현 대표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놓은 것,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진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비슷한 정치 개혁 공약을 내놨었는데 왜 그렇다면 이번에 한동훈 표 이 정치 개혁 공약은 좀 뭔가 특수하게 들리느냐? 그것은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자체가 비정치인 출신의 관료 출신의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등장했다 보니까 이분이 내놓는 이런 정치개혁 구호들이 조금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은 바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당연히 정권 3년 차, 2년 차 접어들면서 이 정권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는 그러한 민심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선거일 텐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프레임을
정치 심판론으로 가져가서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 혐오, 거부감을 여과 없이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결국에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해결책으로 귀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권 심판론을 정치 심판론으로 좀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김영주 전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도가 이것이라면 실제로 먹혀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뭐 인기 영합주의적인 부분이죠. 2012년도에도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고 100명 줄이자 그때 했고 그 뒤로 스스로 말을 바꾸면서 이제 줄이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비례대표 없애자 얘기를 했고 한편 듣기로는 뭐 국민들이 좋아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는 이 정권이 검사와 경제 관료의 조합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의 수가 표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나라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 멕시코, 일본 다음으로 17만 명 정도 적은 나라이고 대부분의 영국, 독일 비롯해서 전체가 훨씬 작은 10만보다 적은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합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지역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조정이 어려워져 있는 현실이고 또 국회의원의 수는 물론 현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우리 사회 각 부서를 견제하는 기능과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관료들이 좋아하는 것이 제일 크게 좋아하는 게 언정수 줄이기입니다. 그런 본의에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처럼 보이지만 네. 한참 들어가면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주면서도 예컨대 뭐 보좌관을 줄인다든지 국회의원 1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런 더 혁신적인 안들이 연구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 밖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진 의원님. 네, 제가 이 대목에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방금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이유는 이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 여야 정당이 어떤 상생과 대화와 이 네. 타협의 정치보다는 그냥 날만 새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움만 하는 이런 정치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300명 의원이 250명으로 줄게 되면 그 남은 250명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원이 가지는 권력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네. 그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방금 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한 3분의 1 정도 줄인다든가 보좌관 숫자를 줄임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300명은 두더라도 하는 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 권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숫자만 줄이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집중 그거의 폐단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개혁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정치 개혁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 개헌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어떤 의미입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아주 지도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리더십으로. 왜냐? 이 지금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픈 부분을 우회해서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뭐 발표가 났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법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공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두 모아서 국회에서 한번 협치를 해가지고 정말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어떤 특권을 내놓는 모습 보여주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탄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좀 벗어나고 싶고 그것을 다시 이제 역방탄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사실 좀 이 두 개를 같이 논하기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이나 이제 면책 특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어떤 범죄를 면피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소지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좀 불체포 특권 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가장 팽팽한 견제와 균형의 질서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대통령의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함께 논의해서 하자는 것은 결국은 이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이 되는 그런 개혁안이다 보니까 일종의 좀 물타기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진수 의원님,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헌법에 지금 명기돼 있는데 이걸 개헌해서 제한하자.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제도는 이제 보편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그 네. 생명력도 긴데 이게 약간 남용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또 제도를 뜯어 고친다. 그거는 저는 뭐랄까 좋은 생각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바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저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공격을 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네. 있는 듯한 약간 궁색한 느낌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것을 헌법에 명기하겠다, 이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한한다, 어떻게 제한하겠습니까? 네. 제한한다기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사안에 대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건은 이해 충돌의 문제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법안이 들어왔을 때의 거부권하고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 본다든지 조금 더 거부권이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존중하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네.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얘기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것보다는 지금 이 구조는 양당끼리의 얘기라고 봐요. 만약 제3지대가 들어서게 되면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보면 87 체제 이후에 새로운 어떤 개헌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심지어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 개헌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사안별로 지금 서로 간의 기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저것은 본심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가 기존의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털어놓고 다시 모색해 볼 시점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유진희 네, 대표님. 그런데 이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거부권을 정부와 여당만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저는 야당도 이 거부권 제도를 우회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권 당시에 통과를 시킬 수 있었던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 통과를 시키면은 결국 거부권을 계속 유도하는 셈이거든요.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명백한 거부권 제도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사실이 아니려면 일을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여당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도 전부터 그 많은 국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부 여당의 성공이 갈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취임한 지 좀 지났는데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란 말만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이 이제 불편했는지 행사를 38개나 갔는데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본인이 성공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키는 건데 저는 이런 것을 포기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미 어떻게 이 거부권 문제나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접근법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다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좀 약간 소모적인 갈등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 특검법 문제 그리고 거부권 행사 결국 이미 다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나중에 재결을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여야가 이제 좀 다른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좀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열린 인천시당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열렸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겠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내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무래도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해서 이재명 저격수로 좀 활동을 해왔는데 오늘 신년 인사회가 계양구에서 열린 것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이 여기 참석해서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들을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 지역구에서 붙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과연 이제 돌덩이를 치울 수 있을지 오히려 더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인천 지역이 오히려 격돌을 하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결집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결집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원희룡 장관은 아마 본인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희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네.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 아무래도 이 계양을 지역이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했었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승리한다면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승리한다면 그럴 겁니다. 워낙 국힘에는 어려운 지역이기 네. 때문에 그럴 것인데 그걸 충분히 알면서도 원희룡 의원이 자원해서 저기를 간 것은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이미지를 빌드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왜 지난번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 일타 강사 네. 역할을 했고 이재명 저격수 그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원희룡의 어떤 모양을 구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네.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제3지대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신당 창당을 하면 비명계 후보가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같이 참전을 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좀 가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예비 후보 심사를 신청해서 적격 판정은 받았습니다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계양을에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앞으로 출마 어떻게 결정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지만서도 네. 아니 본인의 지역구가 엄연히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해도 뭐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다른 곳을 가겠습니까? 기꺼이 맞이하는 거죠. 돌덩이 하나를 치운다고 했는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면이 송영길 대표의 어떤 송사 때문에 인천 지역에 있는 여론이 다소 안 좋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3석 중에서 11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를 잃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그 개항을에 출마를 해서 흩어져 있는 어떤 민주당의 당심을 다시 결집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은 이제 병립형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쪽으로 안전하게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준연동제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오늘은 또 반반하겠다. 병립형과 준연동제를. 그러니까 사실은 병립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예컨대 47석 중에 뭐 20서너 개의 병립형이 있다면 비례대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구도에서 뭐 원희룡 장관이 온다고 해서 저는 선거에 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뭐 그런 뭐 치명적인 뭐 자기네들이 여론조사해서 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버텨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뭐 원로께서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을 출마시켜라. 뭐 그런 경우에는 송 전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가시고 또 송영길 전 의원의 부인이 예컨대 지역을 개항을 해 출마하는 그런 어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1차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공천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대 관심은 현역 물갈이 비율이 될 텐데요.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지난 총선에서 현역 교체 비율이 43%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현역 물갈이 비율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윤주진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게 볼 것 같습니다만 현역 경쟁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지역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공정한 경선 기회를 줌으로써 네. 현역 의원들이 다소의 프리미엄을 좀 누리는 쪽으로 저는 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사로잡아야 되고 대중적 인지도로 싸워야 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진을 투입시켜서 선거판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다 이제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조금 뭔가 국정의 어떤 국정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고 또 전국적 인지도를 좀 가진 인물들 아니면 좀 어떤 사회적인 성과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투입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급진적인 네. 어떤 공천으로 가는 것이 이번 선거의 성격에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나오는 이야기는 교체 비율 뭐 2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알파 비율이 20%보다 더 웃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늘 선거 때마다 이렇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이 뭐냐면 보통 언론이나 이 국민들 눈으로는 그 현역을 물갈이한 그 비율 자체만으로 공천 혁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은 현역들을 비운 자리에 네. 과연 거기에 어떤 사람들로 공천되느냐 이것까지를 봐가면서 공천 혁신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영남이나 강남의 현역 의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갈이, 즉 현역 의원을 만약에 비운다면
비운 자리에 만약 지금 한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용산 출신 고위공직자들 또 내각에서 나오신 분들을 대거 공천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의석의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네. 않는 그런 공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현역 의원을 물갈이 하겠으면 그 비워진 자리에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말 새로운 인물, 그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넣고 그 인지도가 있으신 내각 장차관 출신이나 용산의 고위공직자 출신들을 우리들이 힘든 그런 수도권 지역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당선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내보내야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는 그런 선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이기는 공천, 멋있는 공천 또 공관위원장께서는 뭐 쿨한 공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쿨하고 멋지고 이기는 공천은 자신들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천이 다 끝난 후에 선거 결과까지 나온 후에 그거는 국민들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즐겨 쓰시는 동료 시민들이 평가할 그 워딩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도, 그런 원칙을 갖고 공천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까지 역대 총선을 보면 어떤 정당의 새로운 어떤 현역을 많이 교체를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현역으로 입성을 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이 예상이 어떤 당 지지율과 현역의 지지율을 여론조사로 평가를 해가지고 당 지지율보다 낮은 현역은 탈락을 시키겠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여론조사로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이 질문의 내용, 순서만 가지고도 천차만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 경선 룰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 오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천의 가장 경합지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0년 선거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선거의 패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서의 패배입니다.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열린 1차 공관위 회의에서 수도권 공천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오늘 출근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에는 당원들 뜻 안에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영환 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지역별로 좀 차등 적용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면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각각 절반씩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당원이 많은 지역인 영남권에서는 당원 비율을 좀 높이고 당원이 적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 여론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경선 룰이 차등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아무래도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수도권 공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기는 공천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는, 우리 당원이 지지하는 후보를 할지라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럼 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기는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결국은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서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후보를 애초에 선택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가장 유리하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꼭 공천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당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중요한 문제인 것이 이게 흔히 보면은 소위 말하는 텃밭,
좀 좋은 지역구를 네. 가진 의원들이 오히려 중요한 어떤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뒷짐지는 모습을 보이고 수도권 격전지의 정치인들, 초선 정치인들이 오히려 나서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의힘을 둘러싼 불만이 계속 가중됐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오히려 좀 영남권의 정치인으로 발돋움을 해서 네. 정말 당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정쟁에서도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수도권 의원들은 아무래도 표심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지역의 당원 비율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는 국민 비율을 높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기준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좀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수도권하고 영남권하고 이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도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남권의 경우 사실 당원들의 여론이 당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심이라는 거는 당원들은 사실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장차관 출신, 용산 출신들이 당원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후보들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럴 경우 대통령실 출신이다, 뭐 장차관 출신이다 하면 원래 수도권에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여론의 그 지지를 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그 당심 민심 비율을 달리 하려고 하나 그런 의심까지 드는데요. 제 의심이 그 틀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난 총선에서 교체율이 43%였다라면 그것이 사실은 TK, PK에 집중된다고 네. 보면 지역구 의석이 90석이 안 됐을 경우에 용산이 50명 정도가 오면 50%의 물갈이가 TK, PK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방금 진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현역들을 다 컷오프 시켜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당심을 생각하고 그러면 실제로 뭐 윤 대통령과의 측근에 뭐 대통령 행정실 뭐 혹은 뭐 무슨 그런 타이틀을 가진 분이 당원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당선권을 높이는 그런 뭐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기는 뭐 밝혔듯이 거의 총선에 임박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제3지대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수도권은 결과적으로는 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비중으로 즉 일반 여론조사상으로 잘 나올 사람들을 배치하고 실제적으로 인기가 없으나 어쨌든 관료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나 또 대통령실 출신들은 TK, PK 알짜 지역에 보내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계속해서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후배들이 잘 못해서 나왔다. 낙하산 공천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밖에도 심재철, 이인재 전 의원, 또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현 전 장관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여야가 앞다퉈서 인적 쇄신에 나선 상황 속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총선에 뛰어드는 모습, 이 모습은 강성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정치가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괜찮은 초선들이 오히려 불출마를 하고 올드보이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보이라고 해서 저는 무작정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젊었을 때 30대, 40대, 50대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3선, 4선, 5선 하셨으면 어떤 그러한 경험과 어떤
스펙을 가지고 격전지에 가셔서 당에 어떤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자꾸 본인 유리한 고향 앞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제발 그 어떤 당과 국민의 생각을 해서 본인의 능력을 고향이나 어떤 양지 가서 정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격전지 가셔서 꼭 정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출마의 자유가 있고 또 아무리 올드보이든 기성 정치인이든 또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판단은 매우 선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저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또 기회를 줘서 정말 이분들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 또한 판단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선 트럼프 열풍이 다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지만 만약에 이번 기회에 국민과 당원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면 그것으로써 이제 자신들의 정치 여정에 대한 매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번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지 2시간 반 만의 일인데 강성필 위원장님, 현근택 부원장이 지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정말 어려운 결단 내렸다. 그래서 평가한다. 그리고 현근택 부위원장 외에도 어떤 뭐 강의원 특보나 뭐 정의찬 특보 같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논란에 대해서 책임지고 당과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러서는 모습은 보기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엄벌을 처하고 또 선을 긋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어려운 결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병원에 계시면서 정성호 의원이랑 주고받은 문자 그것 때문에 엄청 아마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좀 그 타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현근택 의원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당연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그 후보 검증위원회 그 결과들이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 딜레마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부적격이잖아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분들, 뭐 제가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적격을 내리고 뭔가 당의 유력 그 소위 말하는 찐명 인사들과 경선에 맞붙을 것이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결국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나 싶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 계시는 그 신당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들 쪽에 새가 좀 몰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 질의를 위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경찰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30분 만에 끝이 났는데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 이렇게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면도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최초에 이재명 대표가 목에 흉기로 공격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이게 사실을 보면 옷깃을 관통을 해서 목에 흉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옷깃에 관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흉기가 목에 들어갔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이 더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헬기로 전원되고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잘못 흘러간 면이 있고
또 한간에서는 1cm와 1.4cm 들어간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손이나 다리 같으면 1cm와 1.4cm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지만 목은 다른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으니까 직접적인 피해자고 제일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병상에도 누워 있는데 본인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정말 이러한 것은 옳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음모론을 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이 피습 테러 사건의 어떤 진상과 과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 그리고 그 피의자의 어떤 범행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거의 대부분 다 규명이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 따라서 이런 범행을 했는지 네. 또 어떤 세력과 혹시나 연결이 돼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당시 현장을 너무 빨리 없앴다 증거를 인멸했다 아니면은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에서 계속 음모론 비슷한 것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자꾸 이 문제를 정쟁의 이슈로 삼으면 삼을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한 이 피습 테러 사건의 문제점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더 흐려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전히 선거제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정파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당 등 야권 성향의 군소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에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22대 국회를 개혁 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이제 불가피한 선택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볼 만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일관되게 위성정당 자체가 출범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디 선거판이 무슨 야바이판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위성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선거가 무슨 야바이판도 아니고 무슨 페이퍼 컴퍼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야권의 비례연합정당의 결성 가능성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는 이게 민주당이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원래의 뜻은 이제 다당제의 좀 좋은 기능들을 기대했는데 그 논의가 사실은 위성정당 꼼수 타령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례연합 진보 비례연합 정당 부분은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위성정당의 모습이거든요. 더 좌파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연이어서 원내에 진출하겠다라는 기도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22대 국회를 이념적 대결 구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 가고 전략적으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2대 국회의 그 결과는 훨씬 더 이념적 충돌 양상으로 갈 것이고 오히려 원래 우리가 생각해 왔던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성을 더 주는 의미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따라서 조금 더 민주당도 절충안만을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놓는 자세로 이 문제를 당락이 아닌 차원으로 변모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수 의원님. 근데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니 반개혁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겠고 또 그렇다고 지금 준연동형으로 현행을 유지하자니
위성정당 만들 게 뻔한 국민의힘에 비해서 의석수 손해 볼 것 같고 네. 이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던 차에 이제 용해인 의원이 저런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니까 저거 우리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저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받으면 결국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고 네. 저는 저 용해인 의원한테 묻고 싶은 게 저거는 민주당에 기생하는 정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용해인 의원이 만약에 그게 성사됐을 경우 본인이 그 비례로 나가겠는지 불출마하겠는지 저는 그거부터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계속 또 출마를 하겠다면 그거는 용해인 의원의 권력욕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걸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과연 한 텐트 아래 모일 수 있을 것이냐, 역시나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인데, 그런데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이 어차피 합칠 의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 같이 하나의 정당을 좀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굳이 각자 당을 만들어서 연대 혹은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각자의 세력화한 후에 합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의 표현으로 보면 처음부터 비빔밥이 아닌 죽을 다 으깨가지고 죽을 만들어 버렸을 때 네. 최소한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지지층 중에서 또 혹은 젊은 세대 중에서 말하면 윤석열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견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받아 안아서 당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낙연 전 총리랑 힘을 합치면 그 세력들이 시너지를 가질 수가 네. 없습니다. 내부 논란에 갇히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은 급하게 좀 외연을 확장하고 싶지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더 맞다고 봅니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뭐 지역별로, 세대별 혹은 뭐 어떤 그 정파별로 자기의 힘을 모아서 그 중에 사실은 선거연합을 하든 창당을 하든 네. 이렇게 유연하게 합쳐지는, 다만 설 전에는 기호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의당보다 더 현역수를 많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최소한 15%에서 20%를 넘는 정도의 분위기를 붐업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개문 발자를 할 경우에 의외로 큰 효과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바로 합치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더 시너지 이펙트가 덜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합치기보다는 각자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것이 더 나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역시나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손을 잡느냐 여부일 겁니다. 오늘 공개된 한 유튜브 대담 영상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힘을 합해서 세력화해야 한다면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고려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다,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위원장은 모든 것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아직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데, 윤주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 혹은 뭐 진보 진영을 이탈해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이 신당은 이낙연 신당, 또 원칙과 상식이 있었고 이제 또 물론 합쳐졌습니다만 좀 다수의 신당들이 네.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위협하는 어떤 보수 성향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신당은 지금 이준석 신당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사실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조기 결합은 남는 장사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조기 결합은 손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죠. 예,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까 뭐 시너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너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이면에는
당연히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운영권에 대한 지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쪽에서 다 정리하고 와라. 그래서 세력 대 세력으로 결합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영리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강성필 위원장님.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낙연 전 대표보다 빅텐트에 있어서 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민주당에서 병립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병립형으로 갈 거를 대비하고 몸집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을 겁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면 굳이 본인이 몸집을 키울 필요가 없이 이념과 세대를 기반으로 한 본인의 세력과 또 보수에서 실망한 어떤 다른 어떤 중도적인 보수층이 본인을 또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 민심을 조금 살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어떤 아무리 지금의 유권자들이 어떤 이념과 정치 철학에 대해서 예전보단 덜 엄격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약간의 온도차는 느껴지지만 준수희 의원님 결국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 어떤 결론, 어떤 합의점을 내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화학적 결합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화학적 결합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상황을 보면서 되게 묘한 게 사실은 이준석 신당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요. 네. 당원 5만 명 진성당원 모집했고 이제 이번 주면 그 창당까지 하게 되는데 이 이준석 신당은 느긋하고 그다음에 불과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오히려 빨리 합치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합치고 싶으면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이준석 신당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창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고 그러면 창당을 해놓고 바로 통합을 할 거면 뭐하러 당은 또 만듭니까?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오던지 창당하기 전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이거는 결국은 다 합한 이후에 주도권을 갖겠다는 그런 욕심에 저는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역 의원이 이미 3명 정도 확보돼 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 제3지대가 하나의 텐트로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보수 진영 쪽에서 나온 그 신당은 이준석 신당이 유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진보 진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으로서는 과거에 바른미래당의 실패 경험도 절절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다른 쪽에서 내민 손 잡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